우리나라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뜻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적인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식민지였다는 말이 좀 부끄러운지 일제강점기라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1910년 8월 15일 일본에 합병된 후에 만 35년 만인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두 번 빼시고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이지만 만일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차별과 수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945년 해방 후의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서 대립을 합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반대가 뭘까? 그럼 공산주의를 생각하는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자본주의 어떤 경제체제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군주제, 왕정제,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식 칭호, 국가 칭호가 뭔지 아세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대외적으로 민주국가다 천명을 한 거죠. 민주주의 국가. 또 우리 남한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라고 해갖고 다 대한민국도 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체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형식상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체제로서 공산주의를 택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한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이만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경제체제로서 나름대로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온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종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바로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우위를 보이면서 진행되어 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회주의를 취하면서도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종교적 자유, 기독교를 허용한 그런 북유럽의 국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복지국가들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론상은 기독교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택하고 종교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민주국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나라를 택하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해방 후에 우리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독교를 번성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수많은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국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있는 나라들 중에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를 재건하사 급기야 선진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식민지 국가였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 것은 모든 역사는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써졌죠. 유럽의 식민지 국가였다가 해방된 국가들의 대략을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보통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는, 여기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는,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죠? 지도를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는 지도는 이런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중심에 사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어디냐면은요, 여기 유럽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새로 된 것이 로마잖아요. 그죠? 다니엘 신상,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에 보면 새로 된 것이 로마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국 10나라도 어떻습니까? 새와 진흙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이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막 섞이고 번져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계 역사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유럽이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중세시대 원인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과거 바벨론이 차지했던 그런 땅들을요 다 차지한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러니까 그동안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서 막 이렇게 무역해서 오던 것들이 유럽으로 오던 것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인도 같은 데서 뭐 후춘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때문에. 차단은 안 되더라도 오스만 제국에서 받아갖고 무역을 해갖고 유럽에 파니까 물건값이 점점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유럽이 지금 어떻게 그래서 방법을 택했느냐? 그 인도로 가갖고 우리가 직접 사오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어떤 이제 방법이냐 생각하던 것은 이제 유럽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금 이쪽으로 간 거는 이 중세 시대 때는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항해로 세계로 뻗어나간 것이 이제 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이제 포르투갈에서 제일 처음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 대서양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한 바퀴 돌면 인도가 나온다. 나한테 돈만 대줘라. 그럼 항로를 내가 개척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 포르투갈에서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스페인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드디어 대항해 시대가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스페인에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려서,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중세 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프톨레미아 이게 1세기 때거든요. 요 1세기 때에 나온 지도를 보면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때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이제 돌라고 한 거죠. 이제 유럽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사실은 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스페인에서.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 남미 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위쪽은 이제 우리가 지금 북미라고 부르고 여기는 남미, 라틴 아메리카 보통 이렇게 부르죠. 이게 남미가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식민지가 생긴 거죠. 거기에 사는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제압하면서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이거 이제 파란 부분은 포르투갈에서 이제 이렇게 식민지를 삼고 나머지 북미 일부까지 아주 이 스페인은요 상당한 지역까지 뭐를 만들었느냐면은 식민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국은 이렇게 조그매요. 본국은 이렇게 조그만데 오히려 이 식민지 지역이 훨씬 더 큰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럽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 나폴레옹이 나라들을 막 정복해 갖고 스페인 본국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스페인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막 정복되니까 막 그때 독립을 이제 시작한 거죠. 독립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여기 이제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은 나폴레옹이 겁나니까 아예 국가 자체를 이 남미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포르투갈 연합 왕국을 형성을 하게 돼요. 왕이 이쪽으로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이 결국은 본국이 나폴레옹에서 정복이 안 되고 나폴레옹도 전쟁에 지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아들을 남겨놨어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페트로 1세가 브라질에 이제 이민해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해라. 그냥 독립하자. 그래가지고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독립해갖고 그게 바로 지금의 브라질이 된 거예요. 근데 브라질에서 지금도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통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겁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독립한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지금의 남미 여러 국가 큰 줄기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독립하지 않은 국가가 하나 있는데 여기 기아나인가 요 국가예요. 요거는 아직도 요거는 프랑스령이에요. 네, 프랑스령.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유로화를 씁니다. 돈도 유로화를 쓸 정도로 프랑스령으로. 다른 데서는 다 독립하고자 했는데 여기는 식민지로 있는 것이 더 좋다. 프랑스의 경제력으로 자기들이 25만밖에 안 되는 인구니까 보존되는 게 좋다. 그래서 아직도 프랑스형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국가들은 다 이렇게 이제 독립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남미는 그렇고 이제 북미는 어떠냐? 북미의 일부는 스페인이 이렇게 식민지를 삼았지만 이 북미 쪽은 왜 식민지를 못 삼았냐면 북미에 있는 인디언들이요 아주 독해요. 그래가지고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미 쪽으로 제일 처음에 영국이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개척하는데 우리는 뭐냐 해갖고 영국이 뒤늦게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영국에서 가장 먼저 간 것은 영국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이 이 북미로 간 거죠. 여기 인디언들이 얼마나 독했냐면은 영국에서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 인디언들을 납치를 한 거예요. 5명을. 납치를 해서 영국에 와서 몇 년을 살게 한 겁니다. 몇 년을 살게 하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 문명을 가지고서 쪽을 식민지 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교육을 시키고 이 5명을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북미 쪽으로 데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5명이 내리자마자 데리고 온 영국 배를 다 파손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이 5명까지도 다 죽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영국에서 종교 박해, 특히 성공회나 뭐 이런 게 생겨나면서 이 퓨리탄들의 이 박해가 심해지자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북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겁나죠. 여기 인디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 때만 보내고 나머지는 배에서 다 이렇게 지금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겁을 내면서 막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인디언 하나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면서 그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막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그 5명 중 영국에서 교육받고 오는 5명 중에 1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문명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이후로 이 퓨리탄들과 청교도들과 인디안이 추수감사절 지내고 있는 그림인데 아주 사이좋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국이 국가적으로 정복하면서 인디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교도는 인디언과도 이렇게 잘 지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만 북미로 갔느냐? 프랑스도 함께 갔어요. 프랑스도. 그래서 이 프랑스도 함께 갔는데 이 식민지를 두고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그 당시는 뭐 영국이 최고 셌으니까 영국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기고 나서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기고 나서 영국이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바로 미국에서 영국에서 세금을 너무 거두니까 세금을 너무 거두니까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요, 독립전쟁 있기 한 해 전에 영국에서는요 노예를 이제는 폐지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많은 상업가들은 노예를 부리지 않고는 당시 농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독립하고자 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적만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이 독립됐으니까 미국도 결국은 뭐예요? 식민지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독립하셨을 때의 미국의 모습이 이렇고 스페인에서 독립한 멕시코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 미국에 가면 텍사스주라고 있는 것이 아시죠? 근데 텍사스주도 한때는요 멕시코에서 독립한 하나의 공화국이었어요. 잠시 있었던 나라지만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멕시코에서 독립을 하니까 또 멕시코에서 아주 텍사스를 이제 공격할 것이 겁나니까 텍사스 공화국에서는 미국에서 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합병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합병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사스가 그때 미국 땅으로 들어온 거죠. 텍사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멕시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미국을 공격해갖고 또다시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겼죠.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이 땅, 여기 있는 이 땅을 미국이 승리했으니까 요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보상비를 요구할 때 뭐랬냐면 이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당시 1825만 달러. 현재 가치는 한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조의 이 넓은 땅을 그냥 사버린 거죠.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캐나다 있죠. 캐나다와의 그 국경선 합의에 의해서 현재 이 미국 땅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멕시코 땅에서는 또 멕시코가 약해갖고 이렇게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렇게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가 다 이렇게 독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미국은 알래스카를 어떻게 돼요? 러시아로부터 사들이죠. 러시아가 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판 이유도 이제 이 강대국인 이런 영국 이런 데하고 경계가 있으면은 우리는 좋지 않다. 국경선을 맞대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 좋다 생각해갖고 미국한테 이제 너희들이 살아 그럴 바에는 그래갖고 미국이 사들여서 오늘날에 이제 미국 땅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북미
여기 남미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라틴이 뭐예요? 로마의 언어잖아요. 로마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이 길을 옮겨온 겁니다. 여기 아르헨티나를 제가 보니까요, 백인이 97%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럽이 옮겨온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인디안을 다 죽이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97%가 백인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이죠.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남미 사람들하고 실제로는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는 뭐예요? 다 식민지였던 나라예요. 그죠?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메리카의 식민지가 없어지니까 이 유럽이 그들도 식민지에서 걷어들였던 세금도 있고 수익도 많이 있었는데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아프리카로 간 거죠. 아시아도 있어. 아시아까지 얘기 오늘 안 할 텐데 아프리카로 간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다 이렇게 또 식민지 삼은 거예요. 아프리카도 다 100% 식민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자, 여러분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시면은 국경선을 보면 참 신기하죠. 직선이 있죠. 직선. 자연 환경에 따라 보통 산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국경선이 그어지는 건 괜찮은데 보니까 막 직선이에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막 이래. 이렇게 막 직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뭔 국경선이 이렇게 생겼을까? 직선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직선이에요. 이런데도. 예?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38선. 우리나라 38선. 직선이었죠? 직선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휴전선으로 돼 있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38선이었거든요. 이게 1906.25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황해도도 우리 남한 땅에 좀 있었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는 요 땅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요 강원도 쪽 땅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게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미군과 소련의 합의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 아프리카는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요, 14개국 서구 열강들이 모여갖고, 이 아프리카는 빈 땅이니까 주인 없는 땅이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나눠 가진 거예요. 개척을 해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냥 자로 선 긋듯이 막 거가지고서 자기 땅들을 막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들이 이제 그 위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에서 그 민족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다 독립이 돼가지고서 현재의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들을 막 직선으로 막 나누다 보니까 어떤 데는요, 같은 종족인데 막 나눠진 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정말 원수 같은 종족인데 한 나라가 돼버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막 전쟁을 벌이고 막 그런 원인들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대륙은 전부 다 식민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독립한 국가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의 후예인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생겨난 식민지가 독립하여 현대의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새로 상징되는 로마와 진흙으로 상징되는 여러 나라가 이렇게 혼합되어져 간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세계에 아시아에도 여러 식민지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시아는 전부 다 식민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가장 성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 같아요? 그건 당연히 미국이죠. 그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오히려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변혁기가 지나고 이제 유럽과 미국과 선진국이 다 결정된 다음에 20세기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유일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요. 동시에 사명을 주신 나라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부동의 세계 1위 선교 국가입니다. 세계 2위 부동의 선교 국가가 어딥니까? 요 조그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진 국가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의 경제력을 굉장히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본으로부터 광복이 되어서 공산주의의 대립을 통해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고 기독교가 부흥했고 또 복음의 수출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결과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미국에 의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게 됐고 거기에 대하여서 북한과의 경쟁체제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사회적 시각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농업보다 제조업이 성장되어야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려면요, 농업의 기반이 안정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선진국 중에 농업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업이 성공한 나라가 그걸 기반으로 인해서 제조업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들은요, 어떻게 농업이 선진화되냐면 먼저 농업 인구는 줄어요. 농업 인구는 줄고 생산성은 향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남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도시로 가가지고서 바로 제조업이나 산업화의 역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도시로 간 그 많은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려면은요, 땅 부자, 지주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소규모 자영농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기 땅, 자기 농사를 지을 때에 거름도 더 주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조선시대처럼 지주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거 뭐 내 농사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영농이 되면은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하면은 열심히 농사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구하고 힘써 농사를 하게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를 혁파한 나라들이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되고 선진국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이것이 17, 18세기에 지주들이 혁파되고 자본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봉건주의 지주들이 없어지고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데 20세기에 지주를 없애고 농지 개혁을 하여서 자본주의에 성공한 딱 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먼저 일본입니다. 두 번째 대만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원래 지주 세력은요, 사회 지배층이기 때문에 아주 강해서 지주를 없애기는 힘듭니다. 어느 국가나. 혁명이나 외세에 의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1945년에 연합군한테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일본이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강한 지주 세력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주들을 없애고 소장농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서 일본은 강제 농지개혁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니까 또 6.25에 대한 도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대만의 경우는
장개석이 공산당한테 패해서 여기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거든요. 지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 공산당들은 어떻게 돼요? 지주들한테 땅을 다 뺏어갖고 어떻게 돼요? 농민들한테 농사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 노동자들한테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 그런데 장개석이 그쪽하고 체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도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것이 좋겠거든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본래 대만에 있던 지주들을 다 탄압해갖고 땅을 빼갖고 또 이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러면서 지주들이 없어지고 소작농들이 생기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기반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국가 경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 그래도 경영에 있는 어떤 지주 세력, 그 친일파 지주 세력이죠.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한민당이라고 불렀는데 그 한민당과 합쳐가지고서 자유당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유당 내 한민당 세력은 농지개혁을 찬성할 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주인데.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산당들이 지주 땅 다 뺏어갖고 어떻게 돼요?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를 짓도록 다 나누어줘 이렇게 나누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내다간 이게 북한으로 다 넘어가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토지개혁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당시에 진보적인 그 학자였던 실용적 진보파였던 조봉환 선생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이렇게 기용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바로 농지개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조봉환 선생님 인기가 나중에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언론과 사법부를 통해서 조작해서 공산주의자로 몰아갖고 사형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용하고 어떻게 됐어요? 투사구팽 당한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토지개혁이 되었어요. 단 토지개혁에 있어 북한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북한은 공산주의답게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그냥 지주 땅 그냥 뺏어온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뺏어와갖고 무상으로 나눠준 거고 남한은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경제체니까 지주의 땅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가지고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때부터 사실 토지공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농지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진짜로 지을 사람만 유상 분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직접 농사를 지니까 거기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남은 유효인구가 제조업도 산업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그런데 여기는 강력한 지주 세력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주들이요 외국인들 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돈 벌면 자기들이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환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개혁을 필리핀도 미군의 식민지였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농지 개혁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 군정에서 이제 뒤늦게 천천히 이렇게 농지 개혁을 하려는 참에 미국에서 메카시 선풍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자는 나쁜 놈들이다. 사회주의자는 나쁜 놈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또 농지를 몰수해가지고서 농지 개혁을 하는 것이 혹시 공산주의가 아닌가, 사회주의가 아닌가 그런 게 이제 두려워서 그 차일피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필리핀은 농지 개혁을 하지 못해갖고 지금까지 대지주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는요, 마르코스 가문이 있어요. 대지주입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었던 아키노도 대지주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두테르테라고 하는 지금 필리핀 대통령 별종이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도 지주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지주가 그대로 강력한 나라들은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그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20세기에서 한 나라를 더 얘기한다면 20세기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지만, 예? 또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갖고 선진국이 되었다가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진 나라도 있어요. 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겠습니까?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인구가 한 4,5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거의 아까 얘기했던 백인이 97%인 그런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도 필리핀처럼 지주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는 특이하게 유일하게 지주들이 건재한 상태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예? 과거 유럽에서 이민 갈 때는 뉴욕으로 갈 것인가 아르헨티나로 갈 것인가 그걸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어요. 어? 예,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엄마 찾아 산말리,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좀 이거 만화 영화로도 나와가지고서 많이 봤던 건데, 이 명작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탈리아에서 이 아이의 아빠가 의사예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엄마, 돈 벌러 간 거예요.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줄거리인데, 여러분 엄마의 아르헨티나에서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 까먹었겠지만 파출부예요. 파출부.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재정이 부족해갖고 엄마가 돈 벌러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파출부하면서 돈을 버는 그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이 아르헨티나는 그 당시 부강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의 1%가 농작 가능 농지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주 세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는 지주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이 지역의 땅이요,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너무 비옥하니까 지주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지. 너무 잘 되네. 생산성이 너무 높으니까 토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농업에서는 강대국이잖아요. 그 정도로 땅이 좋다는 거예요. 평화가 많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이 팜파스 지역이라고 있어요. 요 지역, 여기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만 농사를 짓고 다 먹고 살아요. 이 아르헨티나는요. 그래서 팜파스 녹사라고 하는 팜파스 지역의 농사인데, 이 지역에 소가 몇 마리가 지금 키워지고 하면 5천만 마리.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요, 사람 수보다 뭐가 더 많아요? 소 숫자가 더 많은 나라예요. 더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목장주끼리 모여가지고서 우리 목장 소는 몇 마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목장주가 아니래요, 여기는. 왜냐하면 소가 너무 많으니까 목장에 목장주조차도 자기 목장에 소가 몇 마리인지 모른대요. 요즘은 이게 드론으로 띄워갖고 대략 몇 마리쯤 되겠다 이렇게 상상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비옥한 땅과 넓은 평야지대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콩, 밀, 옥수수,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이 여기 별다른 시설 없어요. 저수지 만들고 그런 것도 없이, 큰 노력 없이 그냥 심기만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충분히 농사가 아주 적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수출의 60%는 농축산물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 팜파스 농업으로 세계 6위의 부국이 되었고, 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풍요를 누려와서 성장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 세계 6위의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포퓰리즘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졌다고들 말하는데, 이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너무 비옥하여서 지주제를 폐지할 필요조차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점차 경제 정책을 잘못하게 되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나태해져 가지고서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져 가지고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 점점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퇴보하다가 지금의 어떤 아르헨티나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 이렇게 좀 봤는데, 아르헨티나를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그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거기서 찾아가고 음식을 먹는 그런 것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 풍요의 땅에서 말입니다. 예? 이상 국가별 사례를 통해서 보건대 일단은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주가 없어져야 되고 농지 개혁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지주의 재산을 강탈하고 농지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농지 개혁을 한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가 번성했는데 동일하게 지주를 선제적으로 없앤 공산주의 나라들은 점점 못 살게 되었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유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해요.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생산성이 떨어져 나간 것이고, 자본주의는 자기 개인의 것으로 나눠줘 버려.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이 되니까 점점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뭐든지 의욕이나 열정을 자극하는 것이 있어야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공동노동, 공동분배는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유욕을 자극할 수 있는 자본주의는 자기 땅 일한 만큼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밤낮 수고해서 생산성이 증대되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택동의 흑묘백묘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중국은 1950년부터 60년대 초까지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식량 부족, 그래서 무려 3천만이 굶어 죽었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요. 지금 인구에. 그래서 이 공동 생산에서 공동 분배하는 이 공산주의 경제 체제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몰래 자기 땅을 이렇게 이제 개간을 한 거죠. 자기 땅은 아니지만 몰래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 수익을 얼마나 올렸냐면요, 무려 한 해에 거둘 수 있는 생산량의 몇 배쯤 얻었을 것 같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지니까 무려 10배의 생산을 올린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을 어긴 것으로 이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요. 근데 너무나 혁신적인 수확량 때문에 이것이 당시 중앙에 보고가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등소평이 1979년 남순 강화중 흑묘백묘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흑묘백묘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에는, 이론에는 어긋나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이론을 채용을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요. 이로 인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버리고 지금까지 자본주의 이론을 채용해서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그렇게 좋은 거냐? 자본주의 체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외교부의 관계자에 의하면요, 중국이 자신의 정책을 채택할 때 우리나라를 많이 참고한대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를 오래 했어요. 10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여서 급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 체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서 자기 나라 정책을 많이 정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중국이 빅테크 기업, 사교육, 그죠? 기업들, 게임 산업 이렇게 다 제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국은 저렇게 왜 정치를 저 따위로 하냐?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기업, 이 대규모 기업들을 막 죽이는 그런 정책들을 하느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창고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자본주의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재벌은 더 재벌화되고 가난한 서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현상이 고착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의 폐해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중국의 최대 기업이든 알리바바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막 죽이는 거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서 소규모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중규모 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산율이 저하되고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교육비가 너무 들어가지고서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쫙 보고서 안 돼.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사교육이 지금 더합니다. 아셨어요? 더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게 종사하는 기업이 많은데 사기업 전면 폐지시켰어요. 그 기업들 다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려면요, 아마 정권을 몇 번 내줘야 가능한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교육 금지한 때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1980년 전두환 정권 7년 동안 과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천에서 진짜 용이 나올 수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한 게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어서 미국에 되고, 게임 산업은 또 왜 금지시키느냐? 애들이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정신이 썩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게임 산업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제한을 한 거예요. 축소를 시키고. 그래가지고서 아이들이 게임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년, 국가 100년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비판은 하지만 이 개개의 정책을 보면은요, 개개의 정책을 보면 잘한 건 잘했다고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독재가 있고 뭐 이렇게 정신들을 이제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자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그들이 심어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공산주의 사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도 문제가 뭐냐면 갈수록 뭐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 마음대로 해나가려면 강자는 점점 더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계속 정치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어쨌든 경쟁 속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적어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세계 10위의 지금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선교에 많은 힘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국가가 돼요? 가난한 나라 중에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 봤어요? 미국이 부강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진짜 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요,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선진국이 된 것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지주들을 없애준 일본의 도움이 많이 컸어요. 지주들이 친일파 지주들이 좀 남아 있어도 일본 지주들은 없었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도움, 지주를 없애준 일본, 그리고 체제 경쟁을 한 공산주의에 의도치 않은 도움이 역할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경제적인 번영이 복음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족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에 전할 사명과 이를 감당할 경제력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은요, 해방 후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심성의껏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선교적인 이스라엘 특히 선교에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방 선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 선교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바울이요 이방인의 선교사지만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물론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이 강복도 우리의 독립운동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수 있었던 것들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위에 경제 발전도 우리나라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민족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더욱더 매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들이 힘을 더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조사를 보니까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불교더라고요. 불교요. 근데 기독교의 호감도가요. 기독교 인구는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기독교의 호감도가 이슬람교 다음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바로 서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나로 인하여 우리 조국과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제가 조사했던 때의 종교 인구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요 17%로 1위예요. 예? 불교가 이제 2위가 돼버렸어요. 항상 1위였던 게. 근데 2014년 조사에서 기독교 인구가 21%였는데 사실은 이게 4%가 줄어든 거죠. 4%가 하강한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불교는 더 많이 줄어갖고 우리가 1위가 된 거예요.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뭔지 아세요? 무종교. 무종교가 60%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심지어요 20대에는 78%가 무종교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점점 이제 종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20대에서는 78%가 무종교니까 그 중에서 기독교를 따지면 얼마겠어.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나라가 되고 가고 말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고 그리고 사나운 기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박해를 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득권에 서 있는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갖춘 기독교인이 되고 양심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의 평가가 좀 억울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노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 잘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조국을 사랑함으로 이 조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울 사도와 같은 주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심성이 우리 모두의 심성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를 사용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의 위상과 경제와 정치와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아감이 나라를 위한 거침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바지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보호의 손길로 살펴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